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출발합니다. 정보경입니다. 미국 증시는 간밤 혼조세로 출발했지만 이 시각 현재 3대 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점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증시에는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노동시장은 식고 서비스 경기는 버텨주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으로 기술주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조민재 앵커가 바로 이어가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전히 높은 12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 지수가 0.94%, 거의 1%에 가까운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S&P 500은 0.35%, 나스닥이 오늘 0.24%로 다소 약합니다. 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등 AI 반도체가 오늘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자세한 자금의 흐름 뒷장의 히트맵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우선 빨간색이 하락불, 그리고 초록색이 상승불이죠. 오늘은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초록불, 상승불이 켜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 엔비디아와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일부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리고 AI 반도체주들은 살짝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한번 AI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의 판매량을 축소했다, 이런 논란과 더불어서요. 또 다시 한번 전 인텔 CEO죠. 패킬 CEO가 AI 거품론을 부추기는 발언을 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각종 AI 반도체주들. 그나마 나스닥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AMD CEO죠. 이 리사수 CEO의 발언 덕분이었는데 이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밤사이에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의 이슈들을 어떤 게 있었을지 바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이 패켈 싱어와 리사수 CEO 간의 약간의 이런 싸움이 약간 일어났습니다. 이 말싸움이 일어났는데 가장 먼저 인텔의 전 CEO죠. 이 패켈 싱어가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AI 기업들의 현재 순환 출자 이 사건들을 굉장히 큰 목소리로 비판을 하면서 현재 자체 자금 조달이 실제 수요가 아니다. 공급업체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만들어진 수요는 고객이 지갑을 여는 것과는 달리 허장에 불과한 수요다라면서 다시 한번 이 순환 출자 논란을 부추겼고요. 또 이 패켈싱어가 순환자금 출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구글, 아마존, 엔트로픽. 사실상 오늘 명확한 호재거리가 있는 구글을 제외하면 전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죠. 다만 오늘 리사수 AMD CEO 덕분에 AMD만큼은 계속해서 가격을 방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우선 UBS 테크 IT 컨퍼런스에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시작에 이목을 끈 것은 데이터 센터의 비즈니스가 최근 몇 년 동안 5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줬고 또 향후 60% 이상의 가속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 유연성이 높은 GPU가 향후 5년간 시장의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한 가지 기능에만 고정이 되어 있는 구글의 TPU, 주문 제작형 반도체, ASIC 반도체 등을 겨냥한 그런 발언이겠죠. 또 AMD는 단순 ASIC 제작뿐만이 아니라 이 세미 커스텀 방식, 그러니까 고객사의 IP와 이 생산자의 IP를 이어줄 수 있는데 특화되어 있다라면서 AMD 반도체가 특별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했고요.
무엇보다 오픈 AI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오픈 AI와의 파트너십 때문에 최근 들어서 AMD가 상당 부분 고전을 겪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서로에게 윈윈 구조라면서 이 특정 고객들에게 현재 쏠림이 있다라기보다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도입하는 AI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일부 시차가 있기 때문에 특정 고객에게만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전부 다 AI를 큰 폭으로 도입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종전의 이슈로 돌아가서 이 매크로 관련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나스닥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오늘 AMD 간의 이 주가가 엇갈리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먼저 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이 시각 페드워치 툴 기준으로 약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고용 지표가 또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인데 이 11월 ADP 민간 고용이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치와는 정반대로 전월 대비해서 3만 2천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AFP는 4만 명 증가, 또 이 블룸버그는 5천 명 증가, 로이터는 1만 명 증가를 예상을 했었는데 완전히 반대가 되는 고용 쇼크 흐름이 나온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 11월 ISM 서비스업 PMI도 발표가 됐는데 52.6으로 9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드러냈지만요. 자세하게 세부 항목을 보자면 고용은 6개월째 위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89%, 여전히 90%에 가깝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밤사이에 유동성을 높여줄 만한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런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 최근에 은행권 대출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력한 나머지 사모대출 시장이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2조 달러가 넘는 은행권 대출 여력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종전에 보신 히트맵에서 금융주들 일제히 초록불, 상승불을 켰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이 현재와 같이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진정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이 베센트 재무장관 금리 인하를 부추기는 발언 역시 이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추가적으로 특징주들 오늘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오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AI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사이에 미국 상원 의원과 젠슨 황 CEO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회동을 갖기 전에 젠슨 황 CEO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다양한 AI 칩 수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 블랙웰 칩에 대해서 가장 최신 AI 칩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미국의 현재 반도체 수출 통제가 중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시키고 있다면서 경고성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AI 반도체가 흔들린 영향도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AMD 이 리사수 CEO 굉장히 여러 가지 발언을 이어나갔다라고 종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발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CPU와 GPU 또 FPGA, ASIC 반도체를 AMD가 총망라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FPGA 이게 뭔지 좀 낯선 분들 계실 겁니다. 일명 레고형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CPU와 GPU가 공장에서 이미 기능이 정해져서 나오는 반면에 이 FPGA 반도체는 사용자가 구매 이후에도 직접 이 논리 회로, 사고 회로를 직접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각자의 용도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구글의 TPU, ASIC 반도체의 장점을 모두 AMD는 가지고 있다. 이런 발언이었죠. 추가적으로 그 사이에서 오늘도 구글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제미나이 3 최근 들어서 굉장한 호평을 얻고 있는데 여기에 또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 팀의 워크플로우를 관리해주는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 그리고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사진으로 요약해주는 포토 요약 기능이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출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구글 좋은 흐름 보였는데 각각 세 가지의 종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1% 이상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이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AMD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주가입니다. 이 리사수 CEO의 각종 발언에 힘입어서 오늘 1%대까지 엔비디아와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상승 흐름을 지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알파벳 구글 오늘 1.2%, 장 후반 들어서 약간의 상승폭 반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셋 중에서 오늘 가장 견조하게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남고 상승 흐름 탄 구글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의 M7 종목들 추가로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테슬라가 굉장히 장중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로봇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폴리티코의 기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가장 크게 M7 중에서는 로봇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이 옵티머스를 현재 제작하고 있는 기업인 테슬라가 크게 움직였고요.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테슬라의 주가를 상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굉장히 강하게 1% 이상 거의 2%에 가까운 하락폭을 장중에 기록했습니다. 이 더 인포메이션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판매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의혹을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높은 가격들에 비해서 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AI 수요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실제로 AI 수요가 그만큼 높은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시장 전반의 의문이 드리워졌습니다. 이건 역시도 오늘 AI 반도체의 약세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측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시장의 우려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애플도 오늘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약포화업권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재 유출을 좀 막지 못하는 모습, 시장의 실망감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애플의 UI 디자인 총괄인 앨런 다이, 이 기술 테크덕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볼 만한 이름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메타로 이적하게 되면서 AI 제품 총괄의 디자인을 맡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애플 경계심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4% 이상 오르면서 오늘 역시나 금리 인하 호재, 거기에 내년에 있을 행정명령 로봇 관련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M7 중에서 보여줬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5% 오늘 M7 중에 가장 깊게 하락폭을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애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71% 계속된 인재 유출 소식에 맥없이 무너지고만 애플의 주가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특징주들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넷플릭스의 약세가 히트맵에서 굉장히 눈에 띄셨을 겁니다. 장중에도 거의 5% 가까운 약세를 기록했는데 최근에 넷플릭스가 워너브로스의 입찰 경쟁에 뛰어든 것은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입찰 제한이 사실상 이 반독점법에 대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이런 시장의 우려감이 더해졌고요. 또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 전액을 현금으로 입찰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게 사실 넷플릭스의 재무 구조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넷플릭스 급락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반대로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상승폭을 시현했는데요. 가장 먼저 온세미컨덕터, 이노사이언스와 함께 이 질화 갈륨 전력칩을 생산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 소식이 굉장히 플러스가 됐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생산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가세가 됐고요. 또 마벨 테크놀로지 밤사이에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EPS와 매출을 발표를 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셀레스티얼 AI를 인수하겠다는 소식까지 기대감을 모아가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준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4.93% 하락, 거의 5%에 가까운 급락 나왔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 세미컨덕터 11%의 급등세로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마벨 테크놀로지 7.87%,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대폭 웃도는 3분기 EPS가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6가지의 매크로 지표들 현재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입니다. 0.55%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배럴당 58달러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사실상 59달러까지 올라온 셈이죠. 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회담이 최종 합의에 있어서 결국 불발됐다라는 이런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영토 통제권에서 상당 부분 러시아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이 화합 분위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공급 우려감이 낮아졌었던 국제유가, 다시 한번 공급 불안이 확대가 되면서 오늘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 진정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 2원 가까이 내리면서 1,465원 선, 벌써 1,460원 선 중반까지 좀 진정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달러 약세가 밤 사이에 진행된 영향도 있었고요. 또 어제 또다시 코스피에서 외인이 대거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원화의 상대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소폭 진정되는 움직임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나타났고요. 또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어제 7% 반등세를 이어갔었죠. 오늘도 2%의 추가 반등 보였습니다. 이 장중에 93,000달러 선을 탈환해서 아직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2주 만에 고점을 현재 기록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 ETF를 중심으로 수요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걱정을 사그라들게 만들고 있고요. 반대로 금도 오늘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원래는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지만 밤 사이에 워낙 경제 지표, 특히나 ADP 민간 고용이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금 선물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상승에 따라서 온스당 4,200달러 선을 재차 돌파했습니다. 은가격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오늘 같은 폭으로 3bp 내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90%에 수렴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미국채 금리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3대 지수 어떻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을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86% 가장 크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 베센트 재무장관의 은행권 규제 완화 소식에 금융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소형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반면에 S&P 500은 0.3%, 나스닥은 그야말로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발 그리고 인텔의 전 CEO죠. 팻겔 싱어발 이 AI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이 아무래도 리사수 CEO의 발언을 압도한 듯한 오늘 나스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고 왔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11월 민간 고용이 예상치와 정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11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3만 2천 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 전망이 4만 명 증가였던 점을 감안하면 충격이 더 컸다는 평가인데요. 최근 4개월 가운데 세 번째 감소로 고용 둔화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2023년 봄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소규모 기업의 고용이 12만 명 급감하며 전체 감소를 주도했는데요. 반면 50인 이상 대기업은 9만 명 증가해 기업 규모별 흐름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ADP는 고용주들이 신중해진 소비자와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채용을 늦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규 채용에는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 퇴사자의 자리는 즉시 충원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연말로 갈수록 고용 둔화가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금리 결정이 예정된 연준 FOMC를 앞두고 노동시장 약화가 더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발표 직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베팅이 강화되면서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89%까지 높아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11월 서비스업 경기는 66개월째 확장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ISM 서비스업 PMI 확정치는 52.6으로 전월 52.4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52.1도 웃돌며 확장세를 재확인했는데요. 기업 활동 지수는 54.5로 전월 대비 개선됐습니다. 반면 신규 주문 지수는 52.9로 3.3포인트 크게 하락했습니다. 고용 지수는 48.9로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지만 전월보다 개선됐습니다. 가격 지수는 65.4로 큰 폭 하락해 2025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재고 지수는 53.4로 전월의 49.5에서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 압력은 완화됐지만 신규 주문 둔화와 고용 위축은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11월 성장세를 보인 업종은 소매,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 숙박, 음식 서비스 등 12개 업종이었습니다. S&P 서비스업 PMI 확정치는 54.1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55.0을 하회했습니다. 서비스 수요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 여건 완화가 서비스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성장 목표 하향 보도에 흔들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제품 판매 목표치를 낮췄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주목했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AI, 에이전트 수익화 기대를 낮췄다고 주장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여러 사업부가 회계연도 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조정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객의 AI 프리미엄 지출 설득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직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장중 한때 3% 급락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CNBC에 보낸 성명에서 보도를 명확히 부인했는데요. AI 판매 할당량을 낮춘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사는 AI 기능이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을 해로 2025년을 꼽아온 바 있습니다. 특히 대시보드 생성 등 복잡한 업무 자동화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부인 성명 이후 주가는 낙폭을 줄이면서 기술주 전반으로 번지던 충격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로봇 산업 수혜 기대감 속에 상승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계획 소식 이후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AI에 이어 로봇을 차세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 가속화한다는 신호가 나온 영향인데요. 폴리티코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로봇업계 CEO들과 연쇄 회동을 진행하며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중 로봇 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이 발동될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테슬라 외에도 자동화 관련 종목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브 로보틱스가 8%, 리치테크 로보틱스가 11%, 테러다인이 1% 장중 상승했습니다. 상무부는 로봇 첨단 제조업은 미국 생산기지 복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통부도 연말 전 로봇 워킹그룹 신설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로봇 적체는 5개월 전 발표된 AI 육성 계획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산업계에서는 로봇 자동화가 제조업 물류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책, 산업 주가가 동시에 반응하고 있어서 향후 자동화 테마의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에서 보내는 신호들 알아봤고요. 이제 신일서 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제품 판매 목표치를 낮췄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주목을 했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의 보도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객 저항으로 AI 소프트웨어 성장 목표와 판매 할당량을 낮췄다고 보도한 배경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격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뭐 하나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하락하면서 뭐 나스닥의 폭락을 이끌고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네덜란드의 ASML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 지금 램리서치라던가 KLA 같은 다른 그 장비 회사들은 정말 수직으로 뻗을 정도로 급등한 반면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던가 ASML은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뒤늦게 발동이 걸렸고요. 며칠 전에 엔비디아가 시놉시스에 투자했다는 소식 나왔죠. 네. 시놉시스가 그 전에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격적으로 부담스럽고 기술적으로 부담스럽다면 안 오른 거를 찾으라고 하면서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서도 차이가 이렇게 극심하다고 하면서 ASML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굉장히 안 올랐다. 그러니까 후발주로 순환매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선상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뭐 애플하고 지금 엔비디아하고 3강을 다투고 있잖아요, 시가총액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제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도,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아니고 다른 매력적인 종목 중에서도 매력적인 종목인데 주가는 덜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덜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것들은 뉴스가 굉장히 호재 뉴스가 굉장히 많이 붙으면서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이런 기업들은 악재 뉴스가 붙으면서 떨어지고, 이런 과정이 아닌가. 이게 정말 인공지능 신에 대한 전반적인, 계속해서 그 한쪽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대로 정말로 다 무너져가지고 다 박살이 나는 거라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발생되는 것들은 지금 이격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의 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더 인포메이션은 네. 자, 지금 그 더 인포메이션의 그 보도를 띄워놨는데 그 밑은 여러분들 그 초록창에서 그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보셨죠? 유료 서비스로 유도를 하면서 위에 제목을 조금 보여주고 밑에 점점점 약간 어두워지면서 유료 구독 서비스 누르세요 버튼 보셨죠? 네이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프리미엄 그런 거 서비스. 많죠. 네. 그거거든요. 밑에를 못 봐요. 근데 그 위에가 굉장히 자극적인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보세요. 저 사파도 보십시오. 저 사파가 뭡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쓰다가 에러 나면 무슨 에러 404 어쩌고 뜨지 않습니까? 그런 사파를 딱 띄워놨잖아요. 저 팔은 약간 인공지능 옵티머스 로봇 스타일로 저기 표현해놓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인공지능 시에서 뭐가 크게 에러가 난 것 같은 대문짝만한 그림을 실어놓고 위에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로어스 AI 뭐 나가는데 이 제목을 변경한 겁니다. 최초에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이 신제품에 저항함에 따라 AI 소프트웨어 판매 할당량을 낮췄다. 이렇게 했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박을 하자 저기를 바꿨어요. 둘째 줄을. 소프트웨어 그로스 타겟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는 이상하죠. 비슷하죠. 아니 네. 판매 할당량은 뭐고 그러면 성장 목표는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신에 대해서 그냥 판매 할당량을 낮춘 거랑 성장 목표를 낮춘 거랑 둘 다 안 좋은 얘기 아니야? 그러게요. 그렇죠. 둘 다 안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박을 한 거는 물론 저기서 이제 유료 구독을 해가지고 밑에 내용을 봤겠죠. 기사가 다 나왔으니까. 네. 거기에 내용에 따르면 이제 영업사원 2명의 어떤 그 말을 인용을 했는데 영업사원이 뭐 하는 저희 사원들입니까? 영업을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영업을 띱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 클라우드 요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는데 기업들이 아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지금 뭐 그거를 하더라도 큰 어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지불하기 싫다고 영업사원들한테 얘기해서 영업사원이 자기가 할당된 양을 못 팔으니까 그걸 이제 더 인포메이션하고 지금 얘기를 했나 보죠. 인터뷰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대문짝만하게 그 2명의 말을 인용해서 판매 할당량을 못 채운 영업사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딱 기사를 뽑았더니 아니 우리는 판매 할당량을 낮춘 적이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자 이제 그러면 성장 목표를 낮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자 이거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언론이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유료 구독 서비스를 하는 언론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증권사에서 그냥 무료로 뿌리는 미지오 증권사의 보고서는 이 정보 기사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새로운 내용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AI 신에 대한 점진적인 부정이 아니다. 또 이렇게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뭐가 더 먹혔다? 더 인포메이션의 자료가 더 먹혔습니다. 왜? 제가 앞에 서론에 길게 얘기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적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서 툭 치기만 해도 떨어지기 쉬운 위치 에너지가 높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먹힌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박이라던가 미지오의 보고서 이게 더 먹혔다면 긍정적인 게 더 반영이 돼서 플러스로 끝났겠죠. 근데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5분봉을 보시면은 최저가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신에 대한 우려 뭐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엔비디아의 버블론 나오고 무슨 TPU의 부상 그다음에 아마존의 또 칩의 그 트레니엄 칩의 공개 이런 것들 보시면은 과정을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엔비디아가 떨어지자 구글이 올랐고 근데 아마존이 또 칩을 발표하자 구글하고 아마존이 떨어지고 오늘은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판하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고 근데 또 네덜란드 ASML은 내년도 최고의 주가 종목으로 꼽히면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오르고 내리고의 차이가 뭐냐? 주가가 덜 올라 있냐, 많이 올라 있냐 그 차이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장의 민감도가 크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미주오 클라인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점진적 부정도 아니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방금 얘기를 드렸는데 자 지금 이 영업사원들이 매출 성장 목표를 미달성했다고 아까 더 인포메이션 자료가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딱 2명의 영업사원 이 표본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가 이제 결국에 3대 천왕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존하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 아마존의 웹 서비스라 불리는 AWS 그 아마존이 1등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랑 구글의 클라우드가 이제 추격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뭐 클라우드 사업을 운영하진 않고 뭐 코어이브나 이런 것처럼 이제 맞춤형으로 조금씩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모델들이.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3강 중에 하나인데 그 클라우드 사업부에 근무하는 2명의 영업사원의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자극적인 거를 더 인포메이션이 딱 땄죠. 쌍따옴표를 붙여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특정 제품에 대해서 이러한 할당량을 낮추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면서 이걸 이제 대서특필을 한 거죠. 야,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사원이 직접 말한 내용이래. 쌍따옴표를 붙였으니까요. 네. 할당량을 낮췄다네. 그리고 이런 일은 드문다네. 야, 이거 진짜 무슨 이 구글이라든가 오픈 AI에 나타났던 레드 코드 발령인가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지금 만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 지금 미주오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는 할당량을 낮춘 적도 없다. 이 영업사원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충돌하고 있죠. 두 명의 영업사원 중에 한 명은 할당량을 낮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영업사원한테 할당량을 낮춘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 영업사원이 인터뷰할 때 거짓말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영업사원은 인터뷰를 제대로 했는데 더 인포메이션이 확장해서 쓴 것인지 그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릴 여유도 없이 이미 네. 아시죠? 정정보도가 나간 것은 아무 시장에 반영이 없고요. 처음에 나갔던 이 내용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네. 변동성이 심했는데 어떻게 됐냐? 일단 이 지금 그 미지오의 그 반박 그 보고서는 별 효과가 없었고요. 이 더 인포메이션의 이 지금 보고서가 나가자 바로 급락을 해서 시작을 하다가 MS가 반박을 하자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이게 S&P 500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고 S&P 500입니다. 결국 S&P 500까지 영향을 미쳐버렸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다 보니까 막판에도 결국 못 끌어내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말로 이게 막 불만이 있다면은 두 명의 영업사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이 더 인포메이션이 유료 구독자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시킨 것인지 아니면 뭐 그렇다고 영업사원을 색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짚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는데 괜히 어제 주가가 하락을 한 거라면 손실을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미주호 증권사의 어떤 반박 내용은 하나의 어떤 그 좋은 의견으로서 네. 살짝만 나왔지 주가의 반등을 이끄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박이 주가의 반등에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하락을 해서 끝난 것도 결국에는 미주호 증권사라든가 다른 증권사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네. 공식적인 의견을 낸다면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이 반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장이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게 보도가 됐고 여기에 또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인데 선물도 폭락했다고요? 네, 아까 보시면 이제 선물이 먼저 폭락을 해서 시작하자마자 본장에서도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박을 하자 올랐다가 결국에는 다시 지금 제가 차트를 좀 전환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나왔던 제가 보도의 자료들을 딴 것이고 마감되는 지금 상황까지는 저기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아까 초반에 그 보도 자료에서 봤던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박을 하자 지금 하락갭으로 시작했던 게 만회가 됐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하락갭으로 시작한 것을 반도 못 넘고 마지막에 고개를 수그리면서 거의 처음 저점 상태로 끝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확실히 저 보도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제 이런 보도가 없었다. 그럼 저렇게 하락갭으로 출발하지 않았을 거고 네. 하루 종일 저런 하락갭에 시달리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막판에 이렇게 또 그 우려가 증폭될까 봐. 그러니까 한 명의 영업사원의 인터뷰가 아니라 여러 명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영업사원들도 성격이 다 틀려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인터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인터뷰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 투자자들은 의문을 갖게 되죠. 야, 저게 한 명이겠어? 모든 영업사원한테 혹시 판매 할당량을 낮춘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 하락이 무서워서 지금 반박 보도 낸 거 아니야? 더 인포메이션을 압박한 거 아니야? 그래서 기사 제목을 바꾸게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증폭이 됐단 말이죠. 보통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내일장을 갈 때 그냥 팔고 갈까? 사고 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장 초반과 장 후반의 움직임이 가장 심하죠. 다이나믹하죠.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장 초반과 장 후반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장 후반의 움직임을 우리가 해석해보면 그런 것이죠. 이게 더 뭔가 큰 게 더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더욱더 확실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사원에게 공식적인 지침을 절대 내린 적이 없는데 일부 영업사원의 인터뷰가 이렇게 증폭돼서 나타났다던가 아니면 더 인포메이션이 뭔가 어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사업부의 실제 매출이라던가 이 지금 영업사원들의 어떤 실적, 이 올라가는 부분을 만약에 팩트로 제시한다. 그러면은 저 오늘 하락갭으로 시작한 부분을
메꾸거나 오히려 상승 갭으로 출발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건데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단타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계열로 쭉 보시면은 꾸준히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이격이 넓어져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 매그니피센트 세븐 및 이 빅 IT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어떤 악재에 해당되는 이슈일지라도 급락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일일간에는. 그런 것을 뭐 염두에 두시면서 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런 일일 이슈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반대로 강세를 보였던 테슬라의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4% 넘게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계획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미국 정부가 AI에 이어서 로봇을 차세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 가속화한다는 신호로 보이는데 이런 소식의 핵심이 뭘까요? 일단은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테슬라가 안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스위칭을 해서 매매를 한다면 스위칭을 매매하기가 충분한 지금 상황이었죠. 이건 누누이 얘기를 드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곳에서 네. 주가가 덜 오르는 곳으로 가고 이런 것을 왔다 갔다 하는 스위칭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금 테슬라가 계속해서 나쁜 소식이 나오면서 빠진 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전고점을 못 넘고 결국 꺾이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가장 지금 못 나가는 주가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뭐에 민감하겠습니까? 호재에 민감하죠. 악재는 이제 맞을 만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리듬 아시나요? 리듬. 리듬이요? 네. 춤 안 춰보셨어요? 춤? 춤 춰보셨죠? 네. 아니 리듬을 강약, 중강약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강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약으로 가면 어떡하려고? 그럼 스테이지에 쓰실 수 있겠어요? 무대에? 지치죠. 스테이지 그쵸 지치죠. 그거 아시잖아요. 지치면은 스피커 잡고 잠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게 무슨 아까 말했듯이 인공지능 신이든 로봇 신이든 뭐가 다 무너지는 상황이면은 우리 지금 이런 거 논의할 필요도 없이 다 주식 팔고 지금 현금 보유할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종목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거를 분석하면서 떨어진 거를 다시 가서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나겠네. 이걸 고민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스위칭할 게 충분히 먹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강약, 중강약 조절을 하라는 얘기죠. 테슬라가 굉장히 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호재가 나오면은 민감도가 호재 쪽으로 높게 작용하는 지금 상황이란 얘기예요. 어제 이제 폴리티코의 또 자료인데 이거는 폴리티코는 아까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성향이 완전 다른 매체예요. 더 인포메이션은 경제를 주로 다루고 네. 폴리티코는 이름에도 있죠. 얘는 정치 뉴스를 많이 다루는 사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폴리티코 들어가서 다른 기사 찾아보시면 전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 내용에 대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경제에 연관이 된 거죠. AI 추진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로봇을 찾고 있다. 이 제목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 내용에 이제 나오는 거죠.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금 핵심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초쯤에 뭔가 중요 발표를 할 거다. 근데 이번에는 인공지능 신이 아니라 로봇이 될 거다. 인공지능 신은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뭐라고 발표를 했는지 아시겠죠? 그 트럼프가 나와서 인공지능하고 전력은 이 두 개를 가져와 이니셔티브다 하면서 절대 인공지능 신에서 중국에게 1위를 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엔비디아의 블랙의 칩은 절대 못 준다. 국가 자산화를 시켰잖아요. AI 신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로봇 신에서 뒤지면 안 되잖아요. 또 AI의 로봇, 젠슨왕이 그다음 신은 로봇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익명 요구한 논의에 정통한 세 사람의 발언을 또 인용했습니다.
다 익명이에요. 이번에 아까 세 영업사원도 사람이네요. 네. 아니 당당하면은 영업사원이 자기 명함을 걸고 더 인포메이션을 인터뷰를 해야죠. 이거 폴리티코도 마찬가지거든요. 익명을 요구한 누군지 몰라 그래서 익명의 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통했대요. 그러니까 정통한지 정통 안 한지도 몰라요. 오늘 기사가 다 그렇죠. 러트닉 상무장관이 로봇업계 CEO들과 만났는데 지금 로봇 쪽에 올인 중이다면서 이 지금 요거를 발표했는데 이 저기에는 좋죠. 머스크랑 저기 앨런 머스크랑 이 테슬라에겐 좋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뉴스가 그런 거였잖아요. 바이든 정권 때 추진했던 무슨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세액공제 혜택 다 뒤집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요 보조금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전기차 캐즘에 빠진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웠는데 옵티머스 로봇을 다음 어떤 저기 앨런 머스크가 다음 비전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뭔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의 계획이 내년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동안 나왔던 정부 차원에서의 계획은 테슬라에게 안 좋은 소식이었지만 내년도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이 미국 행정부의 소식은 테슬라에게 좋을 것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로봇공학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도 좀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이 이제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어떤 경쟁 환경이나 양면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폴리티코 기사 이 맨 하단부에 나오는데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한테 모든 면에서 지는 거를 지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신에서는 절대 지기 싫어서 핵심 칩을 안 준다고 선언해버렸고 이제 로봇 쪽에서는 지면 안 되는데 이미 국제 로봇 연맹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이미 2년이 지났죠. 네. 2023년까지 중국 공장 내에 무려 180만 대의 산업용 로봇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 네. 우리가 이 180만 대라고 하면 절대적인 값은 높아 보이는데 상대적인 값이 없잖아요. 여기 그 내용을 말해놨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독일, 싱가포르 여기가 주로 국가적인 로봇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의 4배 정도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상당하네요,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AI 씬도 막아야 되는데 로봇 씬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따라잡으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금 익명으로 지금 가공된 3명과 얘기를 하는 나와중에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내년도에 뭔가 대국가 이니셔티브에 해당되는 차원에서 로봇 쪽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 거대한 뭐 무슨 보조 지원금이라든가 무슨 획기적인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게 나오겠죠. 이 지금 CB 인사이트에서 예를 들어 2025년도에 작년에 2배에 달하는 23억 달러의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지금 예상된다고 하고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휴머노이드 글로벌 시장 규모가 3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아마 내년도에 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로봇 산업 수혜 기대감 속에 급등했던 테슬라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외신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숨겨진 투자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 히든글로벌,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외신 기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전력난 대응을 위해서 원전 드라이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7,500억 달러 투자를 기반으로 빌 게이츠가 투자한 곳이죠. 테라파워가 당초보다 6개월 앞당겨서 내년 2분기에 첫 착공에 들어간다는 기사인데요. 러트니 상무부 장관의 언급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과 일본이 투자하는 자금으로 원자력 발전에 시동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 미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2일 날 백악관에서 장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하는 가운데서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제 관세에 대한 협정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한국과 일본의 투자 총액이 합쳐서 7,500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그 원전, 미국 원전을 갖다 짓는데 쓰겠다라고 러트니 장관이 발언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돈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원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제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원전이 중요하고 또 우리는 그에 따라서 이왕 미국으로 건너간 돈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실속을 챙기면서 원전 업종이 원전 종목이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리거가 된다는 사실을 또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네, AI발 전력난 대응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원전이 절실한 이유가 미국에서 전기가 부족하다고요. 예. 미국이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뭐 가끔씩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나기도 하죠. 네. 그 블랙아웃이 나오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전기가 부족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AI 때문에 전기 소모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기가 이제 부족합니다.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기값이 오르게 되는데 얼마 전에 끝난 이제 미니 중간 선거라 보통 얘기하는 이제 여러 가지 선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뉴욕시의 선거였는데 그 뉴욕시는 원래 이제 그 민주당 거이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공화당이 완패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기값이 오르니까 미국의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 미국의 민심이 흉흉해졌고 전기값이 오르니까 거기에 정부가 뭔가 대응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당장 원전을 갖다 짓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당장 전기 공급할 거는 뭐 내년에 전기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가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전기값이 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전기값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어떤 발표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러트니 장관이 5,500억 달러 한국과 일본이 준 돈을 갖고 우리가 이제 원전을 갖다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민심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원전 건설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게 된 거군요. 예, 예. 그래서 테라파워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블룸버그의 보도의 핵심이 뭐냐면 테라파워가 생각보다 6개월을 당겨서 내년 2분기에 이제 와이오밍 주에다가 이제 건설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것입니다. 그 테라파워는 SMR을 짓는 것인데 SMR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원전 대형 원전은 1기가와트, 1000메가와트 이상의 원전이고 SMR은 300메가와트에서 600메가와트. 그래서 와이오밍 원전 같은 거는 이제 한 600메가와트 정도의 테라파워를 짓겠다라는 것이 이미 알려졌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허가를 대폭 당겨가지고 내년 2분기에 착공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6개월을 앞당겼다고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빨라진 요인이 뭔가요? 예, 원전이나 모든 사실은 다 대형 건설 사업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인허가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이제 그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와 원전은 거기 플러스 이제 그 안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 두 가지 요소를 갖다가 그 미국 당국이 이제 갑작스럽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6개월을 빨리 하면서 내년 2분기에 이제 와이오밍 원전을 건설하게 됐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그래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5월 달에도 미국의 NRC라는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친 어떤 규제가 미국 전체의 어떤 경쟁력을 갖다 저하시키고 그에 따라서 원전을 갖다 짓는데 방해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NRC도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과 환경 영향 평가를 신속하게 해주면서 6개월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미국에 다녀오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비자 같은 걸 할 때도 우리는 빨리빨리 처리해주면 될 거를 앞에서 이런저런 뭐 잡담도 하고 우리는 속터이죠. 그런 일이 좀 많아지면서 사실 미국 원전에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거품을 제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원전 소식인데 여기에 좀 국내 기업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나가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보면 두산과 SK가 공급 라인에 참여를 한다고요? 예,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트가 이제 원전을 짓는 반드시 원자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네. 원자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자로를 갖다가 그 이번에 테라파워에 대한 원자로와 핵심 부품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합니다. 그 SK는 무엇이냐? SK그룹은 이제 이 테라파워에 약 3천억 원 정도를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K그룹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실제로 테라파워가 거기에 따라서 전기를 생산하면 그에 따른 실속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산과 테라파워가 이제 거론되고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뉴스케일에도 SML에도 원자를 갖다 공급합니다. 뉴스케일은 이제 그 테네시 강에 짓고 있는 이제 SMR인데 강에도 원자로를 질 수 있냐라고 의문을 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SMR의 장점입니다. 대형 원전은 그 냉각수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바닷가를 끼고 있어야 되는데 이 SMR은 그거보다는 작은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에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네시 강 유역에 짓는 이제 뉴스케일의 SMR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영국의 센트리카도 있는데 센트리카에도 SM을 짓는데 여기에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를 공급하게 됩니다. 네, 미국의 결정이 전력난을 회복하고 미래에 필요한 전력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국내 기업들도 함께한다는 데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두 번째 기사는 로이터스의 보도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기사인데요. AI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거의 매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SSD, 낸드 공급난과 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몸값이 오르고 있다는 보도는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연일 보도 나온 것 중에 오늘 추가될 내용이 뭐냐면 대만의 트랜센드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트랜센드가 고객사에게 그 각 고객사에 공급해야 될 SSD와 관련된 제품을 갖다가 내가 더 이상 공급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것을 이제 그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어제도 한번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얼마나만큼 이제 반도체가 자체가 부족하면은 고객사에게 제품을 못 건넨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중단되는 것이고 향후 어떤 신뢰에 대해서 이제 저해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될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고객사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물론 이제 트랜센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이제 그 낸드 플래시, SSD에 국한된 기업이긴 하지만 그만큼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풍기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급 배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예, 그 트랜센더의 이제 그 편지를 갖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0월달 이후로 신규 ESSD랑 이제 낸드 플래시를 공급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월달에 벌써 2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미 반도체 풍기 현상이 좀 오래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랬다 해서 메모리 반도체 여러 가격이 D램과 그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랐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갖다 인지하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출렁거리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가 더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AI에 대한 버블론이 있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종종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유튜브 방송이나 그 기사를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풍기 현상이 내년에 끝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맥락으로 그런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그에 따라서 그런 정보를 접하신 분들은 그럼 SK하이닉스 주가 떨어지니까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 버튼을 누르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에 이미 신규 물량을 배정받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고객사에게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왜 신규 제품을 배정하지 못했냐? 기존의 메모리 업체라는 건 3사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는데 이 3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레가시 D램을 갖다 공급하기보다는 더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진이 더 많이 남으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기존의 어떤 범용 제품의 라인에 대해서는 공급을 중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슈퍼사이클은 내년, 심지어 내후년까지도 지속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짝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에게도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 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2030년이 됐을 때 AI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3조에서 4조 달러가 될 것이다. 그럼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엔비디아 칩이 있어야 되고 그 칩에 필요한 짝이 되는 H칩의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또 부품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초다기층 기판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엔비디아 임원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떻게 전망하냐? 2030년 되면 1.2조 달러, 1조 달러 넘게 전망했는데 엔비디아의 임원은 3조에서 4조 달러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데이터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전체적인 메모리 풍기 현상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만의 트랜센드 기업은 고객사에게 야, 더 이상 물량을 보낼 수 없어. 이런 편지를 갖다가 발송하게 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 기업들 입장에선 당연히 증설을 하려고 들 텐데 보시면 이제 중국의 창신 반도체가 증설의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D램과 낸드 플래시 그게 두 가지 나눠지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D램 기업이 이제 창신 반도체입니다. 영어는 CXMT라고 이제 약자로 네. 불리는데 창신 반도체가 사실은 범용 D램에서는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당장 증설하지 않고 27년, 28년도쯤에 증설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창신 반도체는 거기에 국한하지 않으니까 바로 거기서 증설하면 이런 메모리 품귀 현상이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내려가면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일정 이상 약화되지 않겠냐라고 전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로이터는 반박하는 기사를 어제 낸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신 반도체가 증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 핵심 부품이 있는데 핵심 부품을 미국이 맡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증설이 쉽지 않다는 것을 로이터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신 반도체 증설이 어렵다면 그러면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더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견제와 부품 반입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연달아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 반입을 금지하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미국 상무부가 창신 반도체를 그 뭔가 제재 목록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면 사실은 다른 맥락에서도 창신 반도체 부품 공급하려는 여러 다양한 루트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공정이 한 수천 가지 되는데 수천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막혀도 최종적인 D램을 갖다 생산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어떤 네덜란드나 여러 우방을 갖다가 압박을 해서 너네도 사실 중국에다 반도체 부품을 납품한 것을 갖다가 중지시켜달라 하면은 중지시킬 수밖에 없어요.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에 반도체 납품을 하고 싶지만은 미국이 해당 정부에다 압박을 가면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1,000개, 2,000개 공정 중에서 한두 개만 빠져도 제대로 된 제품을 납품할 수 없다. 이것은 사실 창신 반도체의 대단한 큰 결격 사유가 되고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창신 반도체가 기회를 포착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로이터의 보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수요가 확대돼도 결국 수혜를 입는 건 기술력과 공급 전략을 갖춘 기업이 될 텐데요. 각 기업의 경쟁력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히든글로벌 조호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 중에서 요즘에 장이 뭔가 여러 가지로 좀 변화하는 모습, 변곡점인 모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변곡점이라는 거는 11월 내내 참 부진하고 힘들었던 지루하고 그다음에 약간
희망의 빛이 살짝 좀 이렇게 좀 깜빡깜빡하던가 안 좋은 쪽이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낳았던 그런 분위기가 이제는 반대로 희망의 이제 어떤 불빛이 점점씩 커지는 좀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의 어떤 장 분위기여서요. 그런 면들을 좀 감안해서 시장 관련돼서 오늘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그런 내용들 또 4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안이 이제 기재위 통과했죠. 그 내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재위를 통과한 이제 본회의도 뭐 곧 통과할 텐데요. 배당소 분리과세 내용은 적용 대상이 배당 성향 40% 이상. 그러니까 내가 1년에 1억의 수익을 내면 그중에 4천만 원을 이상을 배당을 해주는 회사 이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이를테면 우수형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요거는 노력형이라고 이렇게 또 굳이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의 안은 처음에 이제 40%로 했고 그다음에 25%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좋은 회사 외에 그다음에 배당 성향을 계속해서 좀 높여가려고 하는 회사 이 2가지로 좀 구분을 했다. 좀 더 세분화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적용 시기입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정부에서 얘기 나오고 할 때는 내년이 아니라 뭐 내후년 이렇게 2027년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라든가 일부 이제 의원들이 무조건 내년부터 적용해야 된다. 그래야지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을 열심히 펼쳤죠. 그래서 26년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그래서 배당세율이 얼마야 이겁니다. 보시면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이제 배당 소득이 되는 분들은 14%. 내가 올해 2천만 원 이하니까 2천만 원부터 딱이죠. 2천만 원 내가 올해 배당 소득을 얻었어 그러면 14% 140 이제 2천만 원이니까 280만 원이 되겠죠. 요게 이제 세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2천만 원 초과부터 3억까지 여기가 이제 구간이 크죠. 여기는 20%입니다. 그러니까 3억 원의 이익을 배당 소득을 벌었을 때 이 내는 세금이 이제 600만 원. 그러니까 이익에 비하면 상당히 부담이 좀 적은 거죠.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3억이니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억 원의 초과, 이거 50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 이익을 버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이런 분들은 30%, 50억을 벌면 1억 5천만 원을 내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가 좀 됐습니다. 또 분리과세 적용 대상 기업 40% 이상 기업은 우리 지금 상장사들이 2,700개 되는데 그중에 254니까 10%가 채 안 되는 거죠. 배당 성향 25% 이상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기업도 6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조건에 미충족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이런 회사들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뭐 금융 그다음에 통신 이렇게 배당 많이 하던 섹터들이 아무래도 일단 1차 주목이 되고 어제 그래서 금융주들이 오랜만에 또 강한 반등을 좀 하기도 했고요. 뭐 지주사들 중에서 사실 요거 맞출 수 있는 데는 또 많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노력형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는 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배당을 더 하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주가의 어떤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좀 더 발굴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 지금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서는 한국금융지주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는데요. 한국금융지주가 지난해 배당 성향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형도 아니고 당연히 노력형도 아니죠. 근데 이 회사가 올해 수익을 굉장히 좀 많이 냈고 특히 IM의 이런 종합 투자 계좌까지 이제 이번에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익을 올해 역대 최고치 수익을 더 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또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도 강하죠. 그럼 이런 회사들은 내년에는 배당 성향을 훨씬 더 높일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역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이렇게 추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동차주 얘기 좀 해보죠. 일단은 요 며칠,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관세 25% 매기던 걸 15%로 이제 하향 조정한 거, 이거를 소급 적용한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일단 주가부터 보시면 현대차 최근에 26만 원대까지 올라섰고
기아도 11만 원, 8천 원대, 12만 원 근처까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물론 뭐 다른 반도체나 뭐 조선이나 뭐 소위 말하는 조방원전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에 비하면 아직은 뭐 주가 상승률이 올해 물론 뭐 안 오른 건 아닙니다만 좀 약하죠. 근데도 자동차주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일단은 좀 판매와 관련돼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수출에서 자동차 수출이 좀 괜찮았고요. 특히 지금 미국에서 이 하이브리드 차, 그러니까 전기차로 아직 넘어가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정책 자체가 전기차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로의 이 소위 말하는 전환이 그렇게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죠. 유럽이랑 뭐 중국이나 이런 쪽이랑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도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넘어가고 있는데 미국은 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부분에 대한 판매 부분이나 성장성은 사실 굉장히 지금 기대치를 낮춰놓은 상황이고요. 대신 하이브리드 차 이쪽에 좀 굉장히 판매도 잘 되고 이쪽의 시장 성장이 그러니까 미국이 전기차 쪽으로 이제 더 완전히 이제 정부 정책이 이렇게 밀어주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어떤 판매량도 그렇고 시장의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차는 도요타가 원조기도 하고 도요타가 미국에서도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이 도요타의 아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력이라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좀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뭐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도요타를 능가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번에 이제 그 관세 적용 자체가 이제 비슷해졌으니까 이제 가성비, 그러니까 그 도요타의 성능에 버금가는 성능이지만 도요타보다는 좀 가격이 싸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도요타의 아성에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실제로 그 성과들이 이번 11월 수출이라든가 또 미국 내에서의 북미 시장에서 판매율 보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환율이 뭐 지금 1,460, 170원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사실은 뭐 수출하는 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재인데. 사실은 현대차가 이번 관세 이 장벽을 넘는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가 북미 현지 생산을 최대한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고환율 수혜 이거는 너무 옛날식의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해서 뭐 수출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환율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있겠고요. 이 부분도 분명히 수익성에는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특히 현대차나 기아,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들을 이제 봐야 되는 시각이 좀 변화가 필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일테면 이제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이 모빌리티죠 이쪽하고,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차 개념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로보틱스. 뭐 이런 쪽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내연기관 차라고 하는 현대차의 어떤 모습이 향후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죠. 특히 테슬라랑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 뭔가 현대차에 대해서는 좀 이 어떤 그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를 조금 더 확장해야 된다. 그 부분이 이제 아주 장기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더 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이제 뭐 올해 말 내년부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요 얘기는 사실 어제 준비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어쨌든 시장에서 화제니까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거 뭐 제가 뭐 이 말씀 드린다고 그래서 여기 뭐 따라가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없으실 거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현상 상한가를 9일 연속 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이 표를 아예 보시죠. 천일구속 주가 추이를 보시면 쉽게 아실 텐데요. 11월 18일이면 불과 이제 한 2주, 3주도 채 안 된 겁니다. 그때 37,850원이었거든요, 주가가. 지금 보십시오, 어제 399,900원입니다. 10배도 더 뛰었죠. 자, 이렇게까지 주가가 11배, 뭐 12배 가까이 뛰었던 이유는 이 회사가 2대 주주로 있는 물론 잘 아시죠? 강남의 고속터미널 이 부지가 이제 재개발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직후부터 이렇게 좀 뛰고 있습니다. 천일고속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이거의 지분을 16.67%를 갖고 있거든요. 1위가 이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이제 신세계 센트럴시티인데 여기가 이제 67%를 갖고 있고 여기 다음에 2대 주주인데 2대 주주니까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제 뭔가 복합 개발을 해서 뭐 아주 엄청난 또 어떤 그런 어떤 뭐 랜드마크가 되면 거기서 엄청난 이제 수익을 얻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사실 뭐 직관적인 그런 접근이죠. 그렇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뛰었던 거예요. 시장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회사가 상한가가 15%에서 30%로 상승률이 확대된 이후에 연속 상한가 기록을 세울 것이냐. 지금까지의 기록은 12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세울 것이 13일이라고 합니다. 13거래일 동안 연속 상한가를 친 게 있는데요. 어느 회사인지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안 보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가 과연 현재 9일까지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4일을 연속 더 칠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계속해서 상한가를 치기 위한 조건이 그래도 뭐 좀 펀더멘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회사가 펀더멘탈이 그거를 뒷받침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 이 의문은 이 회사가 펀더멘탈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22년부터 3년 연속 영업 적자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 3분기 현재 부채 비율이 377%. 물론 뭐 옛날에 부채 비율 뭐 4자릿수 넘는 기업들도 많았기 때문에 377%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게 아니냐 그러는데 이제는 부채 비율이 사실은 3자릿수 넘어가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재무구조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렇게 사실 주가가 많이 떴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86%가 잠겨 있고요. 주주들, 대주주나 이렇게 14% 정도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제 튈 때 굉장히 튀죠. 유통 물량이 적으면. 뭐 여기다 굳이 덧붙이자면 자사주 소각을 시장에서 좋아하는 이유가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EPS가 올라가서 주가가 더 올라가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뭐 거기다 갖다 붙일 얘기는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결국 그만큼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물량이 적으니까 몇 주만 뭐 이를테면 상한가를 뭐 찔러도 상한가를 기록한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그게 이 주가의 이렇게 9일 연상 상한가의 기록인데요. 이건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디? 자 마지막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좀 있죠. 근데 제가 앞에 첫 번째 기사에서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인 쪽으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현재 좀 약간 우려스러운 상황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이제 일본이 BOJ가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이제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일본 내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 또 엔화 가치도 올라가니 당연히 밖에 나가 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돼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냐 이거죠. 뭐 매번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긴장은 고조라고 제목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뭐 그렇게까지 지난 작년 8월만큼 그렇게까지 많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어왔고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또 이미 그 사이에 조금씩 뭐 청산이 된 물량도 있을 거고 한꺼번에 터지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돼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냐.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뭐 된다 그러면 작년 8월 같은 그렇게 뭐 한 20% 떨어져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근데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일본의 상황은. 왜냐하면 엔화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원화도 따라가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원화 가치의 이런 절하 상황 그러니까 원달러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거의 고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율이 좀 더 안정이 된다면 시장도 좀 분위기가 좀 나빠지지 않고 외국인 수급에도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가질 수 있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다시 반등세를 기분 좋게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 나스닥, 특히나 AI 반도체단은 조금 아직까지도 아슬아슬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게 플러스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대로 이 반도체단의 부진으로 이어질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창원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의 뉴욕 증시 상황, 최근 시장을 움직이는 재료들은 여전합니다. 유동성이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살짝 약간 엔비디아 쪽이 조금 흔들렸죠. 그래도 연말 산타랠리까지 이어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까요?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 볼 수 있겠고 네. 나스닥보다는 러셀 2000이 강한 장세죠. 중소형주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국내도 그렇고 미증시도 이제 개별주가 강한 그 개별주 장세인 네. 상태인데 전일 증시를 큰 그림에서 보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은 90%까지 올라갔고 그쵸. 다만 이제 반대로 AI에 대한 어떤 우려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일단 고용지표 부진 11월달 ADP 민간 고용이 한 32,000건이 원래는 4만 건 증가를 예상했는데 정반대로 32,000건 나왔죠. 감소가 돼서 요게 이로 인해서 이제 금리 기대감이 높아졌죠. 그리고 ISM 서비스 지수는 52.6으로 견조했습니다. 다만 네. 이제 고용 쪽은 안 좋았는데도 고용이라든가 헬스케어 쪽은 경기가 좀 상대적으로 무관하거든요. 네, 그쵸. 거기는 좋았어요. 아. 나머지 섹터들은 대부분 다 이제 침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고 그렇게 좀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소프트웨어 판매 목표 하향 루머는 회사에서 즉각 부인했지만은 이는 어쨌든 투자 대비 수요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좀 시장에 회의론이 나왔죠. 그런 우려 나왔고 관련돼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 엔비디아 그런 이제 기업들이 주가 좀 부진했던 이유는 네. 되는데 다만 이제 AI 쪽 반도체 쪽 다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후공테크라는 후공정 패키징 업체에 네. 매수를 들어갔는데 패키징. 암코테크. 암코테크. 예, 후공정 네. 패키징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TSMC가 이제 거기를 쓰고 있고요. 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어요. 네. 안에서도 급등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밤사이에도 또 제법 네, 올랐나요? 국내 같은 경우도 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거든요. 네. 상승률이 좀 더딘데 그렇죠. 기판 업체들이라든가 반도체 안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은 거기서 네.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차피 이제 실적은 좋더라도 실적 증가율은 계속 둔화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쵸. 엔비디아 쪽으로 좀 투자를 집중하시는 보다도 반도체 내에서도 최근에는 알파벳도 괜찮은 흐름이 있고 그쵸. 그리고 오늘도 방금 좋은 말씀드린 흐름 보여줬죠. 것처럼 이제 패키징 업체 같은 후공정 업체들 좀 보시고 여러 다른 반도체 내에서도 네. 예를 들면 지금 엔비디아가 시놉시스라는 기업에 지분 투자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좀 쳐다보시면은 좀 좋은 성과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좀 전에 말씀해주신 엠코 테크놀로지의 티커명이 AMKR 이거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밤사이에도 굉장히 8% 이상 급등 보여주는 등 AI 반도체 전반에 뭔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주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 보자면 어제 코스피가 드디어 다시 한번 좀 4,000피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ADR도 110 넘겼고요. 또 차트상으로도 21선을 완전히 좀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한 주 만에 분위기가 바뀐 이유 비단 배당소득 분리가 해서 여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11월 달에 코스닥 11월 달에 이어서 12월 달도 코스닥 위주의 랠리가 그쵸. 펼쳐질 뻔했는데 네. 펩트론이 약간 방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불안불안했어요. 대형주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코스피는 정책 효과라든가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된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4,000피를 복귀를 했고 그리고 네. 이번 주에 이제 코스닥이 급등을 할 때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가 한테 급등을 할 때 그때 기관들이 거래소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는 놔두고 조방 원전을 팔았어요.
조박 그러면서 그런 원전이요. 종목들이 네. 단기 급락이 나왔고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그 정부 활성화 정책에 기대감이 있으면서 그 6거래 연속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네. 일단 엔비디아라든가 손정희 그 회장이 이제 그저께 어쨌든 뭐 그 발언 나름의 그 버블론을 완화하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그쵸.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그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12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90%가 기정 사실화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헤스이 유력하다는 보도 결과적으로는 다 금리 인하는 유동성 확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서 미증시도 기술주의 반등이 나타나고 국내 증시도 그런 이제 그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네. 자칫 코스닥으로 쏠릴 수 있었던 게 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그 개별 악재가 있다 보니까 그쵸. 이제 이게 그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추는 거고 코스닥이 약간 지표상으로 살짝 오버슈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쉬어가야 되는데 네. 이런 쉬어갈 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국내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국회 통과됐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양쪽 균형 있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키높이를 맞춰갈 수 있는 재료들이네요. 그리고 신용잔고도 안정적이고 고객 예탁금도 증가하면서 거래대금도 올라가는 구조라서 좋네요. 양쪽 다 균형 있게 보시고 그리고 경기 지표도 어제 이제 3분기 GDP 잠정치 1.3% 네. 속보치를 상회했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15분기 만에 최대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경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예산안도 통과가 됐고 이게 네. 기대와 그 우려와 달리 잘 통과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행이네요. 국내 증시는 재정 확대에 따른 유동성 장세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이고 네. 미증시라 글로벌 증시는 금리 인하에 금리 따른 인하로.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유동성 장세가 내년도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어느 코스피 코스닥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12월 11일 전까지는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에 크게 못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코스닥 종목들은 개별주로 베팅을 하시되 네.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실대에서 모아놔야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역대급의 실적을 예고하고 있는 그쵸. 이제 삼성전자, 유동성이랑 하이닉스가 맞물리면 더 가겠네요. 실대사에서 언제 사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코스피의 그 순이익 증가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의한 것이기 거의 때문에 멱살 잡고 캐리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포트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같이 가져가시고 유동성 장세, 재정 확대했던 유동성 장세에서는 유리한 섹터가 요즘 뭐 줄임말 많이 하잖아요. 반바지요. 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아. 이렇게 그 유동성에 유리한 쪽에서 투자를 하시고 다만 이제 선별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안에서도 이익이 차별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특히나 바이오는 워낙 악재도 이제 있으니까. 바이오는 정말 개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2차 전지 안에서 다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서도 차별적인 회사들이 있어요. 뭐 ESS 쪽에 특화가 있다던가 뭐 재련 쪽에서의 수익을 많이 난다던가 뭐 LFP의 강점이 있다던가 이런 식의 네. 차별화된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보면 차별적으로 실적이 많이 내년도에 점프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거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ESS, LFP, 재련 그리고 실적을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기업들에게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또 코스닥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 코스닥이 이제 940선 저항선에 좀 번번이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네요. 뭐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 종목 수가 여전히 많다는 점은 조금 희망적인데 이번에는 좀 내년 1월 버프까지 받아간다면 천스닥 드디어 좀 돌파를 해줄까요?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피가 신고가를 갖는 상황인데 네. 코스닥은 아직은 예전 코로나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1분기 그러니까 보통 1월, 2월 달이 코스닥이 많이 강한 상태고 또 연준의 통화 정책 완화의 가능성 때문에 최근에 러셀 2000이 워낙 강해요. 그렇죠. 중소형주 그게 이제 소액 그 코스닥 쪽이 장세니까요. 좀 더 유리한 흐름이고 12월 11일 새벽 한 4시쯤에 이제 금리 인하 발표될 텐데 일주일 그날 금리 인하 남았네요. 발표하고 국내는 선물호체 동시 만기 이게 완전 변곡점이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그 3.0 그 라운드가 본격화 됩니다. 분기 성장 펀드 150조 안에서 지분 직접 투자는 한 15조 정도 될 것이고 증권사의 그 IMA 그 모험 자본도 코스닥 중견 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국민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서 기대하는 거는 뭐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그쵸. 확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12월 10일에 국민성장 펀드가 출범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날짜가 되게 날짜가 다 겹치네요. 겹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운명의 장난 같죠. 네. 12월 11일 이게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11월 달에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 예고를 한 이후에 코스닥이 랠리를 펼쳤고 발표를 이제 2018년 1월 10일에 발표하고 나서 네. 3주간 코스닥이 랠리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네. 그때 코스피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 투자자들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한다니까 굉장히 세게 베팅이 나왔는데 그쵸. 이게 연기가 됐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개엄 1년이 된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슈랑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달 중순에 발표가 될 것이고 연내 발표는 확실하다. 그래도 아직 연내 발표 자체는 훼손이 안 된 네,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중순에 발표하면 또 일정이 또 이게 다 12월 겹쳐서 10일 그래서 이제 겹치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뭐 그 개별적으로 베팅을 하시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반도체 쪽에는 쉬어갈 때 잘 모아두시고 그리고 올해 연말과 내년까지의 강한 장세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내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날이 이제 12월 10일이죠. 이때가 정말 엄청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3일 전에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이제 새해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로 상향 조정된다. 이게 개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좀 어떻게 체감이 될지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뭐 증권거래세 0.1에서 0.2로 인상하는 거고, 뭐 그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제 금투세가 이제 무산됐기 때문에 그걸 금투세를 도입을 전제로 해서 증권거래세를 인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 별개로 봤는데 뭐 그렇게 연계를 하니까 그렇다 치고요. 뭐 내년 1월 1일 매도부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확보의 목적이 있고 코스피, 코스닥, 그 KOTC 다 적용 0.05% 인상이 확정이고 코넥스만 이제 기존 세율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약간의 그 매도할 때 그 세부담이 조금 늘어난 거죠. 만약에 한 1억 매도하면은 한 15만 원 내던 거를 20만 원 내는 거니까 약간 매도라서 뭐 단타 매매 이런 것들 조금 투자자들은 부담되는 거고 금투세가 무산되는 이게 확실해진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걸 내주고 이제 이거를 받아오는 그런 형국이니까요. 다만 이제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내년 1일부터 바로 이제 매도 기준으로 적용이 되죠. 또 어제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바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어머니 홍라희 여사로부터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좀 증여받는다 이런 기사가 떴었는데 이게 증여세만 뭐 2천억 원이 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지 간에는 당연히 뭐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니까 주가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어제 뭐 실제로 삼성물산 주가가 그대로 말을 해줬고요. 홍라희 여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이제 이재용 그 회장에게 이제 이전을 했고, 그러면 이재용 회장의 지분율이 19.76에서 20.82%로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가면은 삼성물산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든 물산을 사든 크게 비슷한 흐름인데 개별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재용 회장이 그 삼성물산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트리거가 당겨졌다는 그런 기대가 나오면서 삼성물산 주가 이제 장중 뭐 11% 급등도 나왔고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분 증가의 이슈가 아니고요. 그 후계 구도가 완전히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 신호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생명과 연결되는 이런 구조조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결과 이제 이재용 회장의 이제 등기 임원 복귀의 명분이 확보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배 구조가 확실히 되면은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면서 책임 경영 체제의 완성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 거고요. 또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M&A가 많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하반 이후로는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대형 M&A라든가 신사업 투자에 대한 재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메모리로 번 돈으로 이게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신사업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 돈을 말게 보면은 배당금이 많이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그 배당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그 배당 재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줄어들겠네요. 오번 이슈도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확실히 좀 주주 환원에 있어서도 또 플러스가 될 만한 그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어제 원전주들도 굉장히 선방을 했었죠. 이제 러트닉 장관이 한일 대미 투자액으로 원전을 지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 좀 트리거가 됐는데 앞으로도 원전주들 힘입어서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그 JP모건이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탑픽을 두산 에너빌리티 그거 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한전기술 순으로 탑픽 순을 냈는데 러트닉 장관이 이제 한일이 약속한 7,500만
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금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우선적으로 쓰겠다고 스타트를 얘기를 끊어줬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대응에서 에너지 패권 달성을 위해서 원전 르네상스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네. 얘기 나오면서 원전주 강세가 나왔고 어제 NXT에서도 두산 에너지 강세가 나와서 오늘도 강세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원래 미국이 설계 능력은 좋지만 시공 능력은 우리 한참 떨어지죠. 네. 우리나라가 좋아서 여기 서로 간 협력이 기대가 되는데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 정고점 트라이를 할 것 같고 네. JP모건에서는 목표가 한 12만 원 정도 제시를 했는데 12만 원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을 잘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전반적으로 원전주에서 좀 약간 엑시트를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고점을 돌파해서 막 끌고 가기가 수급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네. 저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량은 일단 정고점 정도 도전을 해서 그 네. 정도에서는 좀 전체 차익 정보점에 실현을 끌어올려지면 할 생각입니다. 그러실 네. 생각이시군요. 네. 생각이시지만 많은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게 좀 있는데 한 정고점 정도에서는 좀 엑시트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선이 전고점 정도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대망의 12월 10일 FOMC가 성큼 다가왔는데 이제 뭐 당연히 금리 인하는 유력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뭐 수급이라든지 전략 같은 게 궁금합니다. 네, 뭐 계속 앞서부터 말씀드렸는데 네. 그 12월 9일과 12월 10일에 이제 FOMC가 있고 금리 인하 발표는 새벽 4시 정도로 네. 예정이 되어 있죠. 0.5bp 25bp 베이비 스텝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제 단순하게 금리 인하가 아니라 내년도 점도표 수정 여부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코드 인사가 앞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와 달리 이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바뀔 경우에는 지금 뭐 국채 투매 우려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투매 우려요. 네, 금리를 네. 너무 급격하게 하다 보면은 맞아요.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런 네. 의견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스티브 밀란 같은 경우에 혹시 비컨 얘기도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있는지도 그러니까 이게 좀 서로 복잡하긴 한데 네.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 결과적으로 다 유동성 장세를 예고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쪽에 성장 주제 산타레를 기대할 수 있다 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아직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은 90%대로 견고합니다. 특히나 이 반바지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 수혜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이창환 IN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현재 증시 전략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밤사이에 뉴욕 증시 반등,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가득한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